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최승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인간 단백질 상호작용을 이제 큰 규모로 구조적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알파폴드 2의 기능과 한계점들을 정리한 논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 정말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혜진님 올리고제닉 논문 준비하면서 뮤테이션이 이제 단백질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논문을 이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그 백은옥 교수님께서 주최하신 한양대에서 열린 그 단백질 상호작용 그 여름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운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과 상호작용 예측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되게 유익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초반에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도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가장 맨 처음에 이제 했던 방식들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구조를 예측했었는데요. 그 분자의 물리적인 상호작용 같은 것들, 뭐 전정기적 힘이라든지 소수성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펑션 같은 걸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폴딩이 되는지를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같은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방법들은 너무 컴퓨팅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 이제 현재 알파폴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화 정보 기반으로 하는 구조 예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학 원리를 기반으로 구조 예측을 하다가 이제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진화 정보를 이용하기로 한 건데요. 생물이 이제 진화를 해오면서 단백질 서열은 중간에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구조는 유사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오글로빈을 예를 들면 중간의 서열은 되게 매우 다른데 구조는 되게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 선배님들께서는 이제 서로 다른 서열들 간에 이 구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유지시키게 하는 어떤 제약 조건들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구조 예측에 활용을 하면 구조를 더욱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가운데 노말 단백질을 보면 가운데 이 두 개의 아미노산 레시듀가 결합을 해가지고 특정한 이제 커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커브가 이제 기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근데 이 아미노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변해가지고 왼쪽처럼 이제 구조가 달라지면 루서 펑션이 됩니다. 근데 만약 서열이 변했는데 이게 약간 서로 같이 변해가지고 구조가 이제 동일하게 구조에 영향이 없게 변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서열은 바뀌었지만 상호작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지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구조 예측을 하는 과학자분들께서 이제 중간에 서로 다른 단백질 서열을 비교해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제약 조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서열은 이제 변화가 있지만 한 이 아미노산이 변할 때 다른 아미노산도 같이 변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은 두 개의 위치는 단백질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 피겨는 이제 진화 정보를 기반으로 구조 예측할 때 주요 포인트들을 순서대로 나타낸 건데요. 우선 맨 왼쪽처럼 생동 단백질들의 서열을 이제 다 정렬해 놓은 거를 이제 다중 서열 정리라고 해서 MSA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구축을 하고 MSA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진화적으로 같이 변하는 그 아미노산 위치들이 있는 거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들 그 간의 코 이볼루션을 계속 계산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코 이볼루션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이제 가운데 컨택 맵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이 맵은 진화적으로 상반된 아미노산의 위치는 이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작용할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전제로 아미노산 상호 간의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컨택 맵을 기반으로 구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진화 정보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 컨택 맵, 가운데 컨택 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레즈넷 같은 이미지 기반 AI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MSA로부터 우리 사람이 직접 코 이볼루션을 계산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 매트릭스를 레즈넷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일종의 이미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컨택 맵을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성능이 되게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쓰는 알파 폴드나 이제 로제타 폴드는 이제 모두 이런 방식을 기반을 하는 건데 다만 조금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그 다른 점들이 지금 현재 단백질 구조 예측을 되게 우수하게 성능 좋게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저희는 이제 MSA를 다 구축을 해가지고 코 이볼루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걸 이제 레즈넷 같은 AI한테 줘가지고 컨택 맵을 만들도록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과학자분들께서 그게 뭐냐면 그 MSA 진화 서열 정보로부터 유용한 정보가 정말 이제 코 이볼루션 정보밖에 없을까? 같이 변화하는 그것만 되게 중요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꾸준하게 보존된 아미노산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사람이 좀 캐치하기 어려운 숨겨진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문들이 점점 커지면서 MSA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 추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되게 패턴을 찾는 일인데 이거는 AI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A한테 시키자. 그렇게 하면은 더 패턴을 잘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구조 예측을 더 잘하게 됐다는 게 나타났고, 그래서 현재 알파폴드랑 로제트폴드 같은 경우에는 MSA 기반으로 그냥 바로 얘를 바로 AI에 넣어가지고 컨택 맵을 완성시켰고, 그 컨택 맵을 가지고 이제 구조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백질 구조는 잘 예측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단백질 기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기능이 알려진 단백질이면 이제 구조를 보고 그 기능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기능을 아예 모르는 단백질은 이 구조 자체만으로는 기능을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백질 서열들을 이제 블라스트나 유니플롯에 넣어가지고 유사한 서열들을 가진 산동 단백질들의 기능들을 보는 겁니다. 다만 이 방법은 이제 이 비슷한 서열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냥 너무 똑같은 게 나오거나 그냥 다른 종인데 똑같은 단백질이 나와서 이제 기능을 알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는 서열이 다르더라도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백질들을 찾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가 단백질 기능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호몰로지를 찾는 거고 이 방식이 서열 기반으로 찾는 것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능을 더 찾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기반으로 유사한 거를 찾을 때는 이제 폴드식 같은 툴을 사용해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 기능 알기 위해서 이제 호몰로지 쓰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 단백질이 누구와 상호작용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백질은 그 자체로 기능하는 거는 거의 없고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를 아는 거는 그 단백질의 기능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백질 상호작용이라는 분야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단백질 상호작용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실험적으로나 컴퓨터 계산적으로나 그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그런 이 분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이제 거의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본 게 거의 없고, 구조적으로 본 거는 알려진 네트워크 중에서 한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적으로 왜 봐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냥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 기능의 메커니즘을 좀 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뮤테이션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도 좀 더 그려볼 수 있고, 그다음에 PTM 같은 것들의 영향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빠르게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인간 단백질 상호작용을 아주 큰 스케일로 준비해가지고 이걸 다 알파폴드 2로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결과들을 정리한 겁니다. 음. 이 논문에선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요.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리라고 저는 읽기로 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후맵입니다. 그래서 후리랑 후맵인데 후리는 Y2H 스크리닝 방법으로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효모 세포에다가 효모에서 두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특정 유전자가 발현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 둘이 이 상호작용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실험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5만 개 이상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상호작용, 다이렉트하게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데이터로 구성이 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되게 살짝 상호작용할 때도 유전자가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후맵 2.0은 한 만 개 정도의 페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후리보다는 조금 스테이블한 상호작용을 하는 쌍들을 좀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이 뭔지 보니까 한번 결합했을 때 이제 조금 유지를 하는, 되게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좀 유지를 하는 그런 데이터 쌍들을 가지고 있는 게 후맵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됐고, 총 합쳐서 한 6만 5천 개 정도가 되고, 근데 겹치는 건 한 309개 정도밖에 겹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실험적으로나 호몰로지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모델링 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알파포드 2를 기반으로 구조 예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폴드 덕이라고 하는 알파포드 2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예측을 하고 나서 그 모델을 이제 신뢰도를 평가하는 스코어가 있는데, 닷큐라고 하는 스코어는 예측된 구조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구조와 비교해가지고 점수한 것이고, 이제 보통 한 0.23 이상이면 잘 예측이 된 거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단백질 복합체는 이제 실험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predicted 덕큐라고 하는 p 덕큐라는 점수를 쓰는데요. 이 점수는 실험적 구조와 비교하지 않아도 모델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논문에서 확인해 본 결과 p 덕큐와 덕큐의 연관성이 높아서 p 덕큐 점수도 꽤 신뢰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논문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실제 실험적으로 확인된 복합체에 대해서 p 덕큐를 계산하면은 그 p 덕큐가 되게 높게 나온 것들 중에 70%는 그 실제 구조와 비교한 덕큐 점수도 되게 높게 예측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 덕큐도 되게 정확한 점수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6만 5천 개 단백질 복합체에 대해서 폴드덕으로 구조 예측하고 신뢰도를 평가했는데, 이제 피겨 A를 보시면 되는데요. 레전드를 먼저 보게 되시면 맨 아래에 랜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이 아니라 그냥 두 단백질 랜덤하게 구성해가지고 복합체 구조 예측한 겁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파란 색깔 랜덤의 경우에는 p 덕큐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23 아래에 다 몰려 있고요. 근데 후맵이랑 후리 이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거를 보시면, 후맵은 검정 색깔 실선이고, 그다음에 후리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PW 높은 점수 쪽에서 이제 보시면 후맵 데이터베이스의 복합체들의 신뢰도가 되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후맵이 좀 더 예측이 잘 되는 인터랙션이 좀 더 많았던 거고, 그다음에 빨간 색깔 선들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후맵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선별해가지고 좀 인터랙션을 선별해가지고 한 건데,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 빨간 색깔 실선은 실험적으로 확인된 복합체의 쌍이고, 그다음에 Y2K Y2H는 Y2H 스크리닝 그 방법에서 상호작용한다고 밝혀진 단백질 쌍이고, 그다음에 크로스 링킹은 이것도 화학적 그 크로스 링커로 사용해가지고 둘이 가까이 위치하는지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간 색깔들은 다 그 P 더 Q 점수가 좀 높잖아요. 이 말은 좀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들이 구조 예측도 좀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B를 넘어가서 C를 보시면, 이거는 단백질 복합체 구조 예측한 거를 그려놓은 건데, 회색으로 된 게 실험적으로 확인된 단백질 구조고, 그다음에 색깔이 있는 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P도 Q 점수가 높으면 대체로 실제 구조와 잘 매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 상호작용할 때 인터페이스 레시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다 두 단백질이 상호작용할 때 직접 컨택을 하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겨 C에서 보시면 왼쪽 아래를 보시면 그 덕큐 P 덕큐 점수가 낮아도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잘 매칭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페이스 부분이 상호작용해서 잘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잘 예측이 된 것 같고요. 이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P 덕큐 점수도 낮고 덕큐 점수도 낮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인터페이스도 예측 잘 안 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겨 A로 돌아가 보면요. 실험적으로 확인한 빨간 색깔들은 되게 구조적으로 예측이 잘 되었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약간, 실험적으로 확인된 거는 보통 이제 다이렉트한 인터랙션으로 된 복합체가 많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봤을 때 알파포즈 2가 인다이렉트 하거나 약간 일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복합체 구조는 잘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쌍들이 실제로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들인 건지 이게 조금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측을 못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질문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이제 구조가 완전히 확인이 된 실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복합체 12쌍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중에는 일부는 다이렉트 인터랙션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는 인다이렉트한 인터랙션 하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똑같이 구조 예측을 해보니까 피겨 A에서 보다시피 다이렉트한 인터랙션 의 복합치를 좀 더 잘 예측하고 있었고 인더렉트한 거는 거의 피드백 점수가 너무 낮게 분포하고 있는 걸로 봐서 거의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포드 2는 인더렉트한 상호작용은 거의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연구에서는 왜 그 후리보다 후맵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모델링 점수가 높은 건지 궁금해가지고 또 다른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코럼이라고 하는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피덕 점수 분표를 똑같이 비교해 보니까 피겨 B에서 보시다시피 후리에서만 좀 유난히 낮은 예측이 잘 안 되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후맵과 후리 데이터베이스의 단백질 복합제의 특징을 좀 다양하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또 왜 후리에서만 단백질이 잘 예측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특징들을 찾다 보니까 피겨 C를 보시면 이제 X축이 X축이 적혀 있는데 이 X축은 해당 단백질의 디스오더드한 지역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프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초록 색깔 보면 초록 색깔 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프리 데이터베이스 단백질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이 디스오더드한 리전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디스오더드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단백질 구조를 보면은 되게 솔리드하게 알파 나선 구조나 베타 시트 같은 2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흐물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intrinsically disordered reg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는 알파포즈 2가 이렇게 뭐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구조는 저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피겨 D를 보시면 MEFF라고 X축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단백질을 예측할 때 진화 서열들을 이제 MSA 방식으로 정렬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MSA에서 효율적인 서열의 수를 나타낸 값이고요. MEFF가 많다는 거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낮을수록 MSA 구축 그 점수가 높을수록 MSA 구축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서 그냥 궁금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그 서열인지를 찾아보았는데 보존된 영역과 변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진화적 변이를 잘 반영하는 서열들을 그 MEF라고 효율적인 서열이라고 하고 그 카운트를 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겨 D도 보시면 후리가 MEF 값이 좀 전반적으로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 변이 정보가 좀 적으니까 구조 예측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피겨 E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단백질 쌍이 세포 내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지를 카테고리화한 건데요. 우리 데이터에 있는 그 단백질 쌍들은 좀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포 내에서. 그리고 피겨 F는 GTX라고 하는데 그 GTX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그 X 값이 높은 거는 그 두 단백질 쌍이 같이 발현하는 코릴레이션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맵 같은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은 단백질 쌍으로 구조가 그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후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후맵과 후리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차이들이 후리에서 조금 모델링이 잘 안 되게 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알파포이더 2 기반의 단백질 상호작용 예측은 다이렉트 한 거는 잘 예측을 하는데 인다이렉트 한 거는 잘 예측을 못하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하다가 하더라도 되게 디스오더드한 리전 그 단백질에 대해서는 예측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진화 정보가 별로 없는 MSA가 이렇게 깊이 있게 형성이 되지 않은 단백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측된 단백질 복합체의 쌍 한 500개 정도에 대해 가지고 크로스 링킹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정한 길이를 가진 크로스 링커라는 화학 물질을 처리해가지고 두 단백질의 아미노산 사이에 화학적 결합을 이제 일부러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링커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사이의 거리가 이 길이보다 조금 너무 길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1% 정도가 복합체 모델에서 32 옹스트롱 이하의 크로스 링킹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P 더 Q 점수가 0.5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측이 되게 잘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링킹이랑 그 데이터와도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미센스 뮤테이션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센스 뮤테이션은 단백질의 안정성, 그다음에 효소의 활성, 그런 인터랙션을 변화시켜가지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미센스 뮤테이션에 의해서 단백질의 인터랙션이 달라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폴드 X라는 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드 X는 찾아보니까 단백질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조적 안정성, 그다음에 결합 친화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센스 뮤테이션에 의해서 두 단백질의 결합 친화도의 변화를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쓰는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델타 G 값은 두 분자가 결합 상태에 있을 때랑 자유 상태에 있을 때의 자유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에너지가 작을수록 구조가 안정화되는 거니까 델타 G의 변화량이 음수면 둘의 결합 친화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결합 친화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는 이제 델타 G의 변화량 값인 델타 G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이 양수라는 거는 단백질의 결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결합 친화도가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피겨 A를 보시면 실험적으로 확인한 익스페리멘털 그런 데이터 단백질 쌍에서 단백질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뮤테이션의 델타 G값이 좀 유의미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테이션이 위치하는 인터페이스의 그 구조적 정확도가 높은 단백질일수록 PLDDT가 단백질 구조 그 정확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이면 매우 높은 건데 이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단백질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뮤테이션에 의한 결합 친화도 델타 G 값이 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뮤테이션에 의한 결합 친화도의 변화를 저희가 한다고 하면은 일단 그 두 개 단백질 쌍이 구조적으로 잘 예측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얘기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에서 발견한 게, 구조적으로 되게 예측이 잘 된, 그러니까 모델링이 잘 된 단백질 쌍의 인터페이스에 위치하는 뮤테이션들을 살펴보니까 패소제닉한 뮤테이션의 비율이 다른 위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위치하는 미센스 뮤테이션이 더욱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제로 구조 모델에서도 확인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프로틴 포스포릴레이션과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포스포릴레이션은 단백질 크기부터 변화시키면서 결합 친화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포스포릴레이션 사이트이 실험적으로 확인됐지만 기능적으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사전에 인간 포스포 프로테ome 사전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포스포 사이트를 앞에 뮤테이션에서 한 것처럼 단백질 복합체 인터페이스에다가 매핑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인터페이스에 매핑된 걸 개수를 해보니까 한 4,145개 정도의 포스포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위치한 인산화 사이트의 그런 평균적인 기능적 중요성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랜덤한 포스포 사이트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위치한 포스포 사이트를 타겟으로 하는 카이네이즈들의 그 인리치먼트를 확인해 보니까 특정 여러 카이네이즈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다중적으로 여러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이해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인상기를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방식으로 시그널링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연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포스포 사이트를 좀 더 선별을 해가지고 또 예전에 그 다른 연구 중에 컨디션에 따라서 포스포 프로테옴 데이터를 모은 게 있는데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화하는 그런 포스포 사이트 중에 또 인터페이스에 위치하는 한 260개 정도 포스포 사이트를 선별해가지고 그것들의 콜릴레이션을 계산해서 클러스터링을 했고 그 클러스터링한 결과들을 가지고 지오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이유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너무 이제 좀 더 복잡한 프로틴 컴플렉스를 예측하는 건데, 어, 그거는 조금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인데요. 이 논문 읽으면서 알파포이드 2가 잘 예측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들을 좀 잘 알게 된 것 같고, 놀라운 점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이걸 좀 이용하고자 할 때, 이거는 좀 잘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되게 intrinsically disorder한 단백질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흐물흐물한 거리는 단백질의 구조가 그게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다양한 것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아직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모델링 하고자 하는 단백질이 이제 MSA가 구축이 좀 잘 안 되면 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 특이적인 그런 서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최근에 알파폴드 3가 나왔는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 3 같은 경우에는 MSA에 대한 의존성을 좀 낮췄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에 위치한 뮤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고 그 위치에 있는 뮤테이션들이 좀 패소제닉한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점은 그러면 그런 인터페이스에 없는 뮤테이션인데 패소제닉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좀 패소제닉한 건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